시각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특히 김만배 씨를 몰랐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언급하며 검찰이 윤 대통령은 조사하지 않고 자기만 부당하게 수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첫 재판에 출석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상처를 도려내야 한다며 이 대표가 물러날 것을 압박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른바 50억 클럽 특검법을 발의하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나흘 앞두고 오늘부터 당원 투표가 시작됩니다. 어제 마지막 TV토론에서도 이른바 윤심과 부동산 의혹 등을 둘러싸고 신경전이 뜨겁게 펼쳐졌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말에서 5월 초 사이 7일 격리와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관련 규제가 완전히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달 말 구체적인 일정을 밝힐 예정입니다. 어제 저녁 6시쯤 경기도 용인시 죽전역으로 접근하던 수인분당선 전동차 안에서 30대 여성의 흉기를 휘둘러 3명이 다쳤습니다. 현장에서 시민들에게 제압된 이 여성은 주변에 있던 다른 승객과 말다툼을 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처음 법정에 섰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이 김만배 씨를 몰랐다던 윤석열 대통령은 조사도 안 하고 대장동 실무자를 몰랐다는 자신만 기소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대선을 앞둔 재작년 대장동 개발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말했던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지 반년 만에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앞선 3차례 검찰 조사 때와 달리 준비한 입장문은 없었습니다. 공소사실은 법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성남시장 시절 수시로 대장동 사업을 보고했고 해외 출장에서 같이 골프도 쳤던 고인을 몰랐을 리 없다는 검찰의 주장이 왜곡이자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누군가를 안다는 건 사람마다 기준도 다르고 경험한 내용이나 횟수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성남시와 산하기관 임직원 4,000명 가운데 고인과 같은 직급만 600명이고 시장 때 해외 출장은 16번이나 다녀왔다며 기억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또 검찰이 대선 당시 김만배 씨와 개인적 친분이 없다고 말했다가 같은 혐의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을 각하 처분한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줄곧 말을 아끼던 이 대표도 이 대목에선 입을 열었습니다. 김만배를 몰랐다는 윤석열 후보의 말에 대해서는 조사도 없이 각하했고 김문기를 몰랐다는 이재명의 말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그다음에 수십 명의 소환 조사를 통해서 기소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오히려 이 대표가 고인과의 사적, 공적 접촉을 의도적으로 축소 왜곡했다고 맞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대장동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가 대선 과정에서 수사받다 숨진 고인에 대해 후속 질문을 차단하는 효과를 누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또 다른 축인 백현동 땅 용도 변경 의혹을 포함해 이 대표 발언의 진위를 가리고자 양측이 신청한 증인은 40명이 넘습니다. 재판은 2주에 한 번씩 열릴 예정이라 올해 안에 1심 판결이 나올지도 미지수입니다. 아직 진행 중인 수사를 고려하면 이 대표가 언제까지 법정에 서게 될지는 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네, 이렇게 첫 재판에 출석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상처를 도려내야 한다며 이 대표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압박했고 민주당은 이른바 50억 클럽 특검법을 발의하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라는 상처를 이제는 민주당이 도려내야 한다며 사실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상처가 나면 그것을 도려내지 않으면 전체가 부패하거나 썩게 됩니다.
민주당이 건강한 제1당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와 정순신 변호사 낙마 사태에 대한 맹비난으로 맞섰습니다. 일본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협력을 구걸하는 것은 학폭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것과 같습니다. 민주당은 재판 관련 입장엔 말을 아끼며 곽상도 전 의원을 포함해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빚어진 금품 수수 의혹을 밝히자며 이른바 50억 클럽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자당 출신 의원이 벌인 명백한 범죄에 대해 이를 제대로 규명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50억 클럽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겠습니다. 특검 임명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2명을 추천해 이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결국 특별검사를 민주당이 독단으로 임명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재명 방탄이자 수사 방해라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최측근 정진상, 김용을 회의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뇌물 공여 진술을 한 공범들을 민주당이 지명한 특별검사에게 넘기려는 것입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번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으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 비용 434억 원을 선관위에 반납해야 합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모두 지금은 무죄를 자신하고 있지만 행여 당선 무효형의 유죄 판결이 날 경우 당과 이 대표 모두에게 치명타가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YTN 정윤호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와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들을 쏟아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와 수시로 대북 사업에 대해서 논의했고 또 이재명 대표와 통화를 하는 것도 직접 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지난주 배임과 횡령을 제외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다고 돌연 입장을 바꿨던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작심한 듯 이화영 전 부지사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불리한 내용을 쏟아냈습니다. 먼저 방 부회장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 전 부지사가 20년 가까이 알고 지냈다면서 한 달에 2-3번 만나는 건 물론 늘 통화하고 소통하는 사이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은 물론 쌍방울의 대북 경협사업 전체가 이 전 부지사를 거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과 쌍방울이 히토리우와 광산개발, 신의주 땅 개발에 대한 600조 분량의 계약서를 썼는데 경기도가 묵시적으로라도 관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가능했겠느냐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방 부회장은 이재명 대표와 여러 차례 통화한 적이 있다는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에도 힘을 실었습니다.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변호한 이태영 변호사의 휴대전화로 이 대표와 통화하는 걸 실제로 봤다는 겁니다. 다만 두 사람이 직접 만나거나 통화한 건 아니라면서 친하다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방 부회장은 이 전 부지사에게 법인카드와 차량을 제공한 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진술을 내놨습니다. 법인카드를 직접 이 전 부지사에게 건네는 등 뇌물을 제공한 것이 맞다는 겁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사회이사로 있던 당시 제공했던 법인카드를 회수하려 했지만 이 전 부지사가 돈 쓸 데가 있다고 해 알겠다고 답했다고도 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여전히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오는 일요일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4번째 피의자 조사를 벌입니다. 방 부회장과 이 전 부지사의 대질 신문도 예정된 가운데 쏟아지는 불리한 진술에 이 전 부지사가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가까스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넘어야 할 고비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당장 검찰이 성남FC와 대장동 의혹을 재판에 넘기게 되면 체포안 이탈표 사태로 촉발된 당 내홍이 더 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윤학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고민은 체포동의안 이탈 표심으로 인한 정치적 타격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데 있습니다. 김영대에서 이중화 체포동의안 오면 영장 심사 받으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체포안 무더기 반란표에 당 내홍이 본격 시작됐는데 이제 함께하는 동지를 어렵게 함께 같이 싸워내야 되는 동지를 절벽에서 밀어버리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저는 매우 부적절했다는 겁니다.
나치 시대에 그 기독교 신자를 색출하려고 십자가 밟기를 강요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건 양심의 자유에도 반하는 것이고. 당을 다시 단일대우 기치로 추스르기도 전에 검찰이 성남FC와 대장동 의혹을 조만간 재판에 넘길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당헌 80조 논란에 다시 불이 붙고 있습니다.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되면 당 대표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비명계 주장이 힘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정치 탄압으로 인정되면 다른 해석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스스로 무죄를 입증하라는 요구가 거세지면서 당이 다시 경랑 속으로 빨려 들어갈 거란 관측입니다. 특정인 중심의 사당화, 또 국민을 무시하는 팬덤 정당 여기에서 벗어나가지고 제대로 된 민주당 정당으로 돌아가야 된다. 여기에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과 관련해 추가 영장까지 청구되면 이재명 대표 입지는 더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하면서 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진 만큼 2차 체포와는 부결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으리란 우려가 큽니다. 이재명을 잡느냐 못 잡느냐 이런 문제보다는 우리 물가도 잡고 경제도 개선하고 사람들의 삶도 더 낫게 만드는 문제에 많이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는 격화하는 당 내홍에 소통을 강화하겠다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거취 결단 압박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잇따른 재판 출석, 검찰의 기소, 또 추가 영장 전망 등 이 대표에게 남은 일정 하나하나를 보면 그 길이 결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를 뽑는 당원 투표를 앞두고 진행된 마지막 TV 토론회에서는 이른바 윤심을 놓고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후보 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또 지금까지의 합종 연행, 즉 후보 간의 연대를 놓고도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졌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제가 당선되면 윤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마치 대통령께 탄핵 사유가 있는 것처럼 가장 윤심을 제일 끌어들인 게 사실 후보님 아닙니까? 저는 윤심이다 이런 거를 무슨 상평권 등록해가지고 이재명 대표라고 하는 그 천하의 부정부패 의혹의 몸통인 사람, 왜 그 사람에 대한 공격을 해야 될 이 시점에 대통령이 자신을 민다는 얘기를 하지 마시고 곧바로 사퇴하시기를 바랍니다. 학폭처럼 실컷 집단 괴롭힘 당할 때 가만히 있다가 결국은 급하게 불러다가 사진 찍는 게 학폭 피해자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나경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가담을 하지 않았잖아요. 제대로 활짝 웃으면서 연대를 해야지. 정말 뭐 안 도와주면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억지로 연대하는 거 저는. 김기현 후보 유연성이 돋보이죠. 또 안철수 후보 과학기술, 특히 IT의 전문가. 또 천하람 후보 도전 정신, 혁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부터 당원 투표가 시작됩니다. 치열하게 펼쳐진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가 결승선에 성큼 다가섰는데요. 그동안 판세를 흔든 주요 장면들을 강진원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당권 도전이 유력시됐던 친윤 핵심 권성동 의원은 새해 초 돌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대통령 최측근의 지도부 입성에 대한 당 일각의 우려를 고려했다고 밝혔지만 당의 운영 및 총선에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는 친윤주자 난립을 막기 위해 주류그룹 내에서 김기현 후보로 교통정리가 이루어졌다는 해석이 적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과 눈빛만 봐도 서로 뜻이 통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뜻이 통하는 당이 돼야 된다. 하지만 파열음은 다른 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출마를 저울질하던 나경원 전 의원과 여권 핵심의 갈등이 저출산 대책을 고리로 표출된 겁니다. 원금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탕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 본인의 개인 의견일 뿐 정부의 정책과는 무관하고 파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나 전 의원을 전격 해임한 뒤에도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나 전 의원이 대통령의 본의가 아닐 거라고 여권 핵심을 향해 날을 세우자 여당 초선 의원들까지 나서 포문을 열었습니다. 고심하던 나 전 의원은 결국 선당 후사하겠다며 뜻을 접었습니다.
분열과 혼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막고 화합과 단결로 돌아올 수 있다면 여당 지지층 대상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을 달리던 나 전 의원의 중도 퇴장은 안철수 후보에겐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안 후보 측 선거 전의 핵심 키워드였던 유난연대란 표현이 논란에 불씨를 댕겼습니다. 대통령과 후보가 어떻게 동격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쓰는 게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셨으면 전 당연히 거기에 따라야죠. 이런 상황에서 뒤늦게 경쟁에 뛰어든 친 이준석계 천하람 후보가 중진 의원들을 누르고 4강전에 안착했습니다. 용산과 여의도에 갇혀가지고 윤심 타령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강성 보수당원의 표심을 놓고 김기현 후보와 신경전을 벌이는 황교안 후보 역시 안개 속 판세의 주역 가운데 한 명으로 가세했습니다. 저는 역전의 황교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반드시 역전을 이루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 총선 공천권을 놓고 겨루는 당권 잠룡들의 진검승부는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권의 시선은 오는 8일 최종 승자가 가려질지 아니면 결선에서 또 한 번 1대1 맞대결이 펼쳐질지에 쏠려 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소를 당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중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가세연 출연진 김세희 전 기자와 강용석 변호사 등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가세연은 지난해 12월 유튜브 방송에서 이 전 대표가 지난 2013년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로부터 대전에 있는 호텔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오는 13일부터 진행됩니다. 문재인 정부 때 중단됐던 대규모 야외 기동 훈련이 5년 만에 부활하는데요. 앞서 북한이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위협한 만큼 반발이 커질 전망입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한미가 이번 달 대규모 야외 기동을 포함한 연합 연습을 진행합니다. 이른바 자유의 방패 연습인데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계속됩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고도화와 변화된 안보 환경이 반영된 연습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맞춤형 연습을 실시하여 동맹의 대응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입니다. 이 기간 쌍용 연합 상륙훈련과 연합 특수작전훈련 같은 20여 개의 훈련이 집중적으로 시행됩니다. 과거 1부와 2부로 나눠 컴퓨터 시뮬레이션 연습만 하던 방식을 완전히 바꿔 대규모 야외 실기동 훈련을 구분 없이 진행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엔 2018년 중단됐던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인 독수리 훈련이 5년 만에 부활하는 셈입니다. 미 항공모함이 참가하는 연합 항모 강습단 훈련과 한미일 미사일 경보 훈련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미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함과 탄도미사일 탐지와 요격 기능이 있는 이지스 구축함, 토마호크 미사일을 탑재한 핵추진 잠수함 전개도 예상됩니다. Warrior Shield FTX stands for the ROK-US Alliance's capability and resolution to ensure a combined defensive posture to defend the ROK. 북한은 지난달 한미 연합훈련을 실행에 옮기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전례 없는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도발 여부와 수준이 주목되는 가운데 양국군은 대북 감시와 경계 태세를 강화하며 훈련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We go together. 같이 갑시다. YTN 신현주입니다. 지난해 9월 만료된 북한 인권법을 5년 더 연장하는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발의됐습니다. 미 의회 홈페이지를 보면 공화당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북한 인권법 5년 추가 연장을 위한 재승인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또 하원에서도 공화당 영김 의원이 재승인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인권법은 대북 방송과 인도적 지원, 민주주의 프로그램 등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원을 연장하고 아시아에 있는 미국 대사관의 난민 조정관을 두고 탈북민 정착 프로그램을 돕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르면 4월 말에서 5월 초 7일 격리와 마스크 일부 착용을 완전히 해제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달 말에 구체적인 일정을 밝힐 예정입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9주 연속으로 줄어들면서 지난주 하루 평균 확진자 10,000명대, 완연한 안정세입니다. 정부가 2020년 2월부터 심각을 유지하던 위기 단계를 경계로 조정하는 논의를 시작합니다. 시점은 WHO 국제보건기구의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가 유력한 4월 말에서 5월 초입니다. 위기평가회의는 4월 말에서 5월 초로 예상되는 WHO 코로나19 제15차 긴급위원회 이후에 소집할 예정입니다. 현재 2급인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도 4급으로 낮춥니다. 2급은 격리 의무가 있지만 4급은 없고 확진자 발생 전수조사 없이 표본 감시만 하면 됩니다. 지하철과 버스, 병원과 약국 등에 남아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도 전면 해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제 감염병 등급 조정, 7일 격리 의무 전환, 마스크 착용의 전면 해제 등 남아있는 방역 규제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일상 회복 로드맵은 이달 말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현재 3,900여 개인 코로나19 전담 병상을 1,000여 개로 우선 조정했습니다. 병상 가동률이 11.5%인 현재 상황을 고려한 걸로 1,000여 개로 줄여도 현재 발생하는 수준의 4배까지 대응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방역당국은 새학기가 시작하면 학생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생길 수 있어 개학이 마지막 변수가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네, 어제 퇴근길 수인분당선 열차 안에서 승객들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승객 3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이 여성은 휴대전화 소리가 크다며 다른 승객이 항의하자 난동을 부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빨간 외투를 입은 여성이 지하철 역사 밖으로 경찰에 붙들려 갑니다. 여성이 있던 지하철 플랫폼에는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 37살 여성 A씨가 달리던 열차 안에서 승객들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 사건으로 60대 여성 2명과 50대 남성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앰뷸런스 와가지고 저쪽에 구급대원분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것까지만 봤어요. 저희 근무하는데 안으로 들어와서 그러진 않을까 그냥 무서웠던 것 같아요. 승객들과 역무원들에 제압된 뒤 곧바로 경찰에 넘겨진 A씨. A씨는 다른 여성 승객이 휴대전화 소리가 크다며 줄여달라고 항의하자 격분에 난동을 부리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퇴근길 승객들을 가득 태운 열차 안에서 일어난 때 아닌 흉기 난동에 시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올 때까지는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넘겼었는데 막상 오니까 조금 무섭더라고요. 철도경찰은 A씨 가방에서 발견된 신경 안정제와 범행 당시 약물을 복용했다는 A씨 주장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철도경찰은 추가 조사를 마친 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어제 저녁 7시 55분쯤 서울 세곡동에 있는 화훼단지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비닐하우스 9개 동이 모두 다 2억 7천만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인근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진화 작업을 벌였고 불은 1시간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전남 보성군 벌교읍에 있는 야산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고 산림당국은 소방차 5대와 산불 진화대원 30명 등을 투입해 45분 만에 주불 진화를 마쳤습니다. 당국은 근처에서 쓰레기를 태우다가 불이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숲을 태우며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된 지난해 동해안 산불, 어느덧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워낙 피해 규모가 큰 탓에 복구 작업은 더디고 이재민들의 고통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산불 발생 1년을 맞아 김근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강한 바람을 탄 불씨가 여기저기 불을 옮깁니다. 숲을 헤쳐나온 소방대원들이 사력을 다해 물을 뿌려보지만 역부족입니다. 한때 울창한 수풀이 가득했던 산은 검게 탄 나무 토막과 잿더미만 남았습니다. 열흘 가까이 이어지며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긴 동해안 산불.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등을 휩쓸며 2만 헥타르가 넘는 산림을 불태웠습니다. 재산 피해만 1,000억 원이 넘었고 집을 잃은 사람은 셀 수도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워낙 피해 규모가 컸던 탓에 복구 작업은 더디기만 합니다. 이렇게 곳곳에는 잿더미가 된 나무들이 남아있고 보이는 곳마다 벌거벗은 민둥산들입니다. 주민들은 당장 민둥산 아래서 맞아야 할 장마철이 걱정입니다. 임시로 만든 보강 구조물은 산사태를 막기에 부족합니다. 산이 민둥산이 돼갖고 하재가 나갖고 비만 오면은 흙하고 빗물이 막 내려와갖고 밤에 소방차가 오고 불안해가지고 하수도가 다 막혀가지고 근데 이 가뭄 끝나면 비가 올 텐데 지금 걱정이에요. 올해 들어서야 겨우 장기적인 복구를 위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피해 범위가 너무 넓은 탓에 복구 완료 시점조차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돌목을 하고 조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조림이 시작되는 겁니다. 장기 계획으로 잡아야 됩니다. 이게 워낙 이게 방대해서 이제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한 5개년 계획으로 이제 잡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아름다웠던 산림이 제 모습을 되찾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겨울 추위가 풀리면서 산불 발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산불은 건조한 날씨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 더 크게 번지는데요. 산불 발생과 확산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김민경 기자가 실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겨우내 얼었던 땅이 풀리고 나뭇잎이 바짝 마르기 시작하면 작은 불티도 산불의 도화선이 됩니다. 바짝 마른 낙엽이 산불에 얼마나 취약한지 실험해봤습니다. 수분 함유량이 10%인 낙엽과 35%인 낙엽에 동시에 불을 붙여봤습니다. 수분이 10%에 불과한 바짝 마른 낙엽이 모두 타는 데 걸린 시간은 2분 45초. 반면 수분이 35%인 낙엽은 2배가 넘는 5분 25초나 걸렸습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더해지면 산불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집니다. 건조한 나뭇잎을 실험판에 넣고 바람에 따른 산불 확산 속도를 알아봤습니다. 바람이 없을 때보다 초속 6m로 불 때 불의 이동 속도가 약 20배가량 빨라집니다. 여기에 실제 산처럼 경사를 약 30도 정도 기울이자 불은 1분 동안 무려 15m나 이동했습니다. 같은 바람 조건, 수평일 때보다 확산 속도가 무려 4배나 빨라진 겁니다. 경사뿐 아니라 지형도 산불 확산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계곡지형은 산불로부터 발산되는 열 에너지가 하늘 방향 외에는 잘 빠져나가지 못하다 보니 열 에너지가 모이고 복사 에너지가 서로 다른 계곡면에 전달이 되어서 탈 것이 빠르게 건조되어서 산불의 확산 속도와 강도가 매우 높습니다. 처음 불이 시작된 나무의 종류에 따라 산불은 커질 수도 금방 꺼질 수도 있습니다. 화렵수인 참나무와 침엽수인 소나무를 바짝 말려 불이 어떻게 번져나가는지를 비교해봤습니다. 똑같이 불을 붙여도 참나무는 작은 불길에 서서히 타지만 소나무는 짙은 연기와 함께 불기둥이 높게 치솟습니다. 심지어 소나무 잎은 꺼진 뒤에도 바람을 불어넣자 불길이 다시 치솟았습니다. 소나무의 기름 성분, 송진 때문입니다. 산불의 가장 큰 발생 원인은 잎산자실화로 무려 32%에 달합니다. 건조특보가 내려지고 강한 바람이 예보됐을 때는 작은 불씨가 쉽게 산으로 옮겨붙어 대형 산불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입산을 자제하거나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고금리에 지난해 가계이자 부담이 15% 넘게 급증했습니다. 고정비용이 늘면서 가뜩이나 고물가로 어려워진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가구당 한 달 평균 비소비 지출은 95만 1,000원으로 1년 전보다 8% 늘었습니다. 비소비 지출은 세금이나 이자를 포함한 경직성 비용을 말합니다. 이 비용이 전체 가계 지출에서 차지한 비중만 26.5%에 달합니다. 지난 2006년 이후 최대치입니다. 세금이라든지 이자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은 일반적으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어서 소비가 감소하는 그런 영향이. 비소비 지출이 늘어난 데는 이자 비용이 급증한 영향이 컸습니다. 고금리의 지난해 이자 비용이 1년 전보다 15% 넘게 오른 겁니다. 금리 인상이 잇따르면서 특히 4분기 증가율은 30%에 육박했습니다. 2006년 이후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가뜩이나 이제 실물 경제도 나쁜데 금리도 높기 때문에 가계 소비하고 기업 투자가 더 침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출 부진 속에 내수마저 위축돼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자 한국은행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시중은행 금리 인하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신규 은행 인가 등 과점 해소 방안까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새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조합원의 자격으로 입주권을 받거나 청약에 당첨돼 분양을 받아야 합니다. 부동산 호황기에는 분양권이 다 팔리면서 입주권을 찾는 수요가 늘어서 가격이 올랐는데 최근 시장에선 정반대의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부천에 있는 3,700여 세대 규모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입주가 진행 중인데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입주권이 분양권보다 120만 원 더 낮은 가격에 팔렸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거래였습니다. 직거래를 한 것 같은데? 추가 부담금에 내는 사람도 있을 거고 환급금 당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최근 경기도 수원과 시흥 아파트 입주권도 분양권과 비교해 각각 1,500만 원, 1억 2천만 원 더 싼 값에 거래됐습니다. 부동산 시장 상황이 좋지 않거나 전망이 어두울수록 입주권이 분양권보다 싸게 팔리는 일이 많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조합원이 입주권을 매도하는 경우는 추가 분담금을 내기가 부담스럽거나 빠른 현금화를 원하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때문에 사업성이 충분한 정비사업장이라면 손실을 감수하고 입주권을 매도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주권이 분양권보다 싸게 팔리는 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 만큼 실수요자는 청약 당첨 가능성이 낮은 인기 지역 위주로 입주권 매수를 고려해 볼 만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일반 분양자에겐 유상 선택 사항인 발코니 확장 등이 조합원에겐 무상 제공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조합원 물량은 일반 분양권보다 같은 단지라고 하더라도 좋은 동, 좋은 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스템 에어컨이나 주방 옵션은 물론 스타일러와 세탁기까지 무상 옵션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다만 입주권을 사면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해서 향후 가격 상승 가능성 등을 충분히 따져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잇따르는 전세 사기에 정부가 피해자 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피해자는 대책에 실망감을 토로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보증금 변제와 대출 연장, 긴급 주거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피해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입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빌라왕으로 불렸던 김모 씨 소유 빌라에 전세로 살던 20대 A씨. 임대인 김 씨가 갑작스레 숨지면서 1억 1천만 원이 넘는 보증금을 떼일 처지입니다. 벌써 2달째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못 받을 경우에는 또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는 진짜 막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대비해 들어놓은 전세 보증보험도 큰 도움이 되진 않았습니다. 정작 언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A씨가 숨져 상속 절차가 진행 중인데 끝날 때까지는 돈을 달라고 신청할 수 없는 겁니다. 일단은 상속 1순위인 부모한테 내용 증명 보냈는데 될지 안 될지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인정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기존 보호망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자 정부는 부랴부랴 전세 사기 피해 대책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보증금 반환과 대출 연장, 긴급 주거 지원입니다. 하지만 건축왕 남모 씨에게 피해를 당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30대 남성의 사례를 보면 이마저도 부족했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숨진 피해자는 유서의 정부 대책이 굉장히 실망스럽고 더는 버티기 힘들다는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실제로 숨진 피해자는 소액 임차인에게 보증금 일부를 가장 먼저 돌려주는 정부 대책의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정한 상한선은 보증금 6,500만 원인데 불과 500만 원이 넘는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 겁니다. 또 대출 연장 역시 거절당해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들은 긴급 주거지원 대책마저 미봉책에 불과할 뿐 불안감을 털어낼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긴급주거지원 제도가 지금 현행 6개월에서 3번 연장을 해서 2년까지 살 수 있다고는 해요. 근데 연장을 매번 갱신할 때마다 불안함이 있을 것이고 아직 확실한 대답도 없고요. 안타까운 죽음을 막기 위해 말뿐이 아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탁상공론의 느낌이 많거든요. 그래서 현재 실제적으로 이걸 사용해야 될 사람들이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현실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 부분이 좀 부족해서. YTN 윤성훈입니다. 기금 고갈 우려 속에 윤석열 정부 역점 과제로 추진되는 연금개혁 논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로 꾸려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했는데 수치를 담은 개혁안을 마련하는 데 실패하면서 연금개혁도 표류 위기입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한 건 지난해 11월부터입니다. 입법에 참고하도록 전문가들이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을 조정하는 이른바 모수개혁 논의에 집중해왔습니다. 많이 얘기되는 구조개혁과 모수개혁 중에 저희들의 방점은 모수개혁 쪽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5%까지 올리고 소득 대체율은 현행 40%를 유지하거나 50%로 올리는 안까지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넉 달 만에 내놓을 최종 보고서에 이런 내용은 빠졌습니다. 연금 개혁 방향은 크게 모수개혁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통합을 다루는 구조개혁으로 나뉘는데 여야가 구조개혁을 논의해달라고 주문하면서 흐름이 틀어진 겁니다. 구조개혁에 좀 더 우리가 매진해서 이 부분을 좀 더 연구 검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좋겠다. 어떻게 해야 국민들이 여러 연금 제도를 통해서 노후 소득 보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은 분명히 잡아달라고 요청.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얼마를 내고 받는지가 거론되면 여론이 악화할 수 있다는 점에 정치권이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 민간자문위 활동도 맹탕에 그쳤다는 지적입니다. 민간자문위원회가 발제하고 또 토론하고 협의했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이 특위에 보고하기 위한 자료를 만든. 국회는 다음 달까지인 연금특위 활동 기한을 늘려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전망도 밝지는 않습니다. 구조개혁은 외국에서도 10년 걸린 케이스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국민이 동의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 논의는 더딘 가운데 지난해 국민연금 수익률은 마이너스 8.2%, 79조 6천억 원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정부와 여야 모두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확실합니다. 하지만 총선 분위기가 무르익을수록 국민 주머니 사정과 직결되는 연금 문제가 뒷전으로 밀리면서 정부의 연금 개혁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우리 농촌을 지키고 있는 젊은 일꾼들을 만나보는 기획 시리즈입니다. 오늘은 양파 뿌리에서 대파를 키우는 일명 양대파를 처음 개발한 여성 청년 농부를 만나봅니다. 오점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남에 있는 한 농협 선별장. 대파를 손질해서 포장하는 줄 알았는데 대파가 아니라고 합니다. 딱 보면 대파인데 대파가 아니에요, 이게? 아, 이건 대파가 아닙니다. 뭐예요, 그러면? 이건 양대파라는 거고요. 모양은 대파 모양이지만 맛은 양파인데 양대파는 또 다른 식감이 있습니다. 대파와 양파가 합쳐진 양대파. 어떻게 이런 독특한 채소가 만들어졌을까? 맨 처음 아이디어는 양파에서 나온 싹을 맛있게 먹는 동생을 보고 착안했습니다.
재배 방법도 비교적 간단합니다. 양파를 0도에서 2도가량의 저온 창고에 2달가량 보관했다가 실온으로 옮겨서 이른바 휴면 타파를 한 뒤에 심으면 됩니다. 네, 양대파는 보통 2달가량 키운 이후에 수확하게 되는데요. 양파 뿌리 하나에 이렇게 4-5개 정도의 줄기가 자라고 있습니다. 양대파 재배 방법은 도예씨가 이미 한국과 미국에서 특허로 출원한 상황. 대파 모양의 줄기에서 양파 맛을 느낄 수 있는 것도 독특하지만 항산화 물질이 일반 양파보다 더 많이 들어있다는 연구 결과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양파는 원래 항산화 물질 퀘르세틴 함량이 되게 높은 작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양파에 비해 양대파는 이제 2.3배 정도 퀘르세틴 함량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생으로 또는 고기와 함께 구워 먹기도 하고 김치를 담거나 장아찌를 담기도 하고 또 빵에 넣어 먹는 등 양대파 조리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어디서도 먹어보지 못한 맛이다. 휘낭시에서 이런 맛이 나느냐 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 계시고요. 활동적인 성격과 친화력은 자칭 양대파 전도사 도예씨의 또 다른 장점이기도 합니다. 양대파라는 새로운 작물과 재배 기술을 개발했을 뿐만 아니라 국무조정실에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도전적이고 열정적입니다. 그녀의 꿈은 자신의 작품인 양대파가 널리 알려져서 재배 농가 수가 늘어나고 궁극적으로는 농가 소득을 크게 올리는 겁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을 기리는 기념비나 유적들이 곳곳에 남아있지만 제대로 알려지지 않거나 관리가 부실한 곳이 많은데요. 충북 옥천에 있는 독립운동가의 생가도 군 향토 유적에 지정될 정도로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았지만 제대로 된 관리 없이 수년간 방치되고 있습니다. HCN 충북방송 이완종 기자입니다. 옥천 출신 독립운동가 범제 김규용 선생의 생가가 위치한 옥천안 문화시설. 굳게 닫혀있던 대문이 열리자 안뜰부터 무수한 수풀이 우거져 있습니다. 수년째 관리되지 않는 길을 지나 왼편에 보이는 고택 한 채. 애국지사 김규용 선생이 태어난 문양원입니다. 김규용은 1919년 임시정부 파견원으로 김규식과 함께 파리 강화에 의해서 독립을 위한 외교 활동을 펼쳤고 그 뒤로도 의열투쟁과 언론사 설립 등 독립운동의 배후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역사적 인물이 태어난 문양원이 수년째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서 현재는 폐허와 다름없는 수준입니다. 특히 지어진 지 200년이 넘는 전통 한옥으로 군에서도 지난 2009년 향토유적으로 지정하는 등 역사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으나 천장이 무너져 내리는 등 현재는 관리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는 사람이 살고 있지는 않고 빈 집이고 빈 지는 3년 그러고 그렇게 된 게 한 5년 정도 됐을 거야 아마 내가. 독립운동가 생가가 방치되고 있는 이유는 이 문화시설이 사유지이기 때문입니다. 한때 잠시나마 공연을 열거나 한옥체험, 전통식당 등으로 활용된 적이 있었지만 지난 2015년 소유주가 바뀌면서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옥천군은 이 고택에 대해 문화재 지정과 국비 지원 사업 등을 구상해왔으나 사유지라는 이유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래된 근대 건축물들에 대한 그런 공간을 구성을 해가지고 연타적으로 뭐 매입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하려고 했던 적이 있는데 저희가 그 공모 사업에 떨어져가지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정신을 보존하고 계승하기에 앞서 이들이 남긴 흔적에 대한 관리가 시급해 보입니다. HCN 뉴스 이완종입니다. 시진핑 집권 3기 출범의 마지막 도장을 찍는 중국의 연례 정치 행사 양회가 오늘 개막합니다. 시진핑 빼고 다 바꾼다는 말이 나올 만큼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하고 있지만 한계도 분명합니다. 관전 포인트는 뭔지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의 수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 양회 시작을 알리는 붉은 깃발이 꽂혔습니다. 주요 시설이나 거리마다 경찰이 배치됐고 그 사이엔 빨간 완장을 찬 지원자들로 보충했습니다. 제로 코로나 폐지 이후 열리는 양회지만 폐쇄르프 방식의 취재 형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취재진들은 개막식을 비롯한 주요 행사 때마다 하루 전부터 이 호텔에 머물며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晚上6点到8点，您就进大门一直往前走，就可以看到有明显的标识。 양회에 참석하는 대표들 관리는 더 엄격해서 회기 내내 인민대회당에 버스로 이동하는 것 말고는 격리 호텔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시진핑 집권 3기 출범에 최종 도장을 찍는 행사인 만큼 평년과는 다른 예민함이 엿보입니다. 장기 집권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의식한 듯 큰 폭의 물갈이 인사가 예고돼 있지만 시진핑의 측근들을 요직에 앉히는 추인 절차에 불과합니다. 이번 양회의 최대 의제인 기구 개편 시나리오도 시진핑 중심의 집중 통일 영도 강화를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치안과 정보, 출입국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거대 공안기구, 가칭 내무위원회가 당 중앙에 설치되고 국무원이 맡아온 TV, 라디오 감독 기능도 당 중앙 선전부로 통합한다는 말이 들립니다. 또 과거 금융공작위원회를 부활시켜 당이 금융 권력마저 거머쥐는 그림입니다. 要深化金融体制改革，要坚持实施扩大内需战略。 내일 전인대 개막식에선 퇴임하는 리커창 총리가 6% 안팎의 성장 목표를 제시할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스릴러 거장 M. 나이트 샤말란 감독의 신작 똑똑똑이 곧 개봉합니다. 지구 종말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담았습니다. 이번 주 극장가 신작 홍상희 기자입니다. 휴가를 떠난 가족 앞에 의문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손도끼와 망치를 들고 다짜고짜 문을 부수고 침입합니다. 인류의 종말을 막으려면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해 살해하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 선택을 거절할 때마다 희생이 뒤따르고 세계 곳곳에서 지진과 해일, 사고가 이어지며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식스센스의 M. 나이트 샤말란 감독의 신작으로 지구의 종말과 구원, 가족과 희생이라는 주제를 긴장감 넘치는 스릴러 속에 담았습니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시리즈의 데이브 바티스타 배우의 액션이 아닌 연기력 자체와 해리포터 루퍼트 그린트 등의 열연으로 개봉과 동시에 북미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습니다. Man, this character is really, I mean, he's weighted. And there's like all the chunky dialogue, and I was like, this is an opportunity of a lifetime. I want the deeper roles because I want to prove myself as an actor. I spent the last 7 years of my life. 아버지의 라이벌이었던 로키의 가르침으로 월드 챔피언 자리에 오른 크리드. 어린 시절 함께 자란 데미안이 감옥에서 출소하면서 모든 것을 잃게 될 운명에 처하고 링 위에 올라 운명을 건 대결을 펼칩니다. 마이클 B. 조던이 이번에는 연출을 맡아 감독 겸 주연으로 활약했고 앤트맨과 와스프, 퀀텀 매니아의 빌런 조나단 메이저스가 숨막히는 대결을 보여줍니다. I mean, the fact that people love it and they understand what I'm trying to do, you know, what I was trying to say. I took a lot of creative swings, and the fact that they enjoy where the franchise is going just means the world. We put a lot of time and effort and energy into making these movies with my cast and my crew. So the fact that the reviews and the critics love it, you know, that's a good feeling. 왕자의 게임 촬영 감독이 생생한 복싱 장면을 담아냈고 독창적인 편집과 영화 전편에 흐르는 랩이 링 위의 열기를 고조시킵니다. YTN 홍사입니다. 이번 주말 봄 기운 가득합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14도까지 올라서 따뜻하겠는데요.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꽤 쌀쌀합니다. 큰 일교차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미세먼지가 아쉽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방의 농도가 나쁨, 서울 등 서쪽 지방은 밤에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조한 날씨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특히 강원 동해안과 포항에는 건조경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불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봅니다. 서울이 4.1도, 청주가 1.9도, 대구는 2.2도고요. 낮에는 지금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올라서 따뜻하겠습니다. 춘천과 청주가 15도, 대구 16도, 부산 15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5시 50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